자, 봅시다 또. 봐봐요. 그러면 내용에서 뭐가 바뀌었나? 일로 온 거야? 그러면 공제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처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에 대한 관리 전환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리 전환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은 파는 건 아니고요. 관리권을 넘기는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국비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면 얘가 관리 처분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다, 해당 내용 부분의 처분이다. 설명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게 관리 처분. 관리는 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분은 처분하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A의 기관이 관리하고 있던 거를 누가 B라는 기관으로 관리권을 넘겨요. 이게 뭐냐면 관리 전환이에요. 그렇죠? 관리 전환. 그래서 A라는 중앙관서회장이 관리하고 있던 것을 뭐하죠? 다른 B라는 관서장으로 관리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걸 관리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 관리 전환은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들 다음 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것은이라고 물어볼 때 이걸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죠. 정부는 이런 게 있어요. 총괄청이라고 있는데 총괄청이 뭐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총괄청과 함께 정부에 18개의 부가 있기 때문에 뭐 A라는 중앙관서회장, B라는 중앙관서회장, 국토교통부일 수도 있고요. 환경부일 수도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중앙관서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괄청이 관리하던 거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얘하고라면 총괄청 정부 일반회계하고 중앙관서회장 특별회계 전환, 중앙관서회장 특별회계, 중앙관서회장 특별회계 전환. 이걸 관리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산 중심으로 언급이 돼 있다 보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 그리고 서로 다른 특별회계 뭐가 된다? 기금간.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넘기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관리전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리권을 넘기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관리전환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얘기들 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라는 부분 아까 얘기했었죠. 행정이건 일반이건 국가외의자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무단점용이면 아까 봤듯이 변상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은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정은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거. 사용허가 행정재산이야. 만약 문제에서 이러고 나온다. 사용허가란 일반 재산을 국가외의자가 이러면 안 돼요. 행정재산을. 이건 허가받아 쓰는 거니까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 사용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하죠? 대부계약은 뭐라 했어요 제가? 일반 재산을 국가외의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하죠? 체결하는 걸 우리가 대부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달라져요. 행정이냐 일반이냐의 단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또 변상금 뭐라 했어요? 변상금. 행정의 허가나 일반의 대부계약이라는 거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 한다 우리가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무단점용. 사용허가, 대부계약 이런 거 없이 뭐하죠? 막 썼다면 여기다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죠. 단어 뜻 먼저 이해해 놓으세요. 단어 뜻만 알아도 우리가 내용은 안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 법에서 이제 각종 관리 처분이 들어갈 때 총괄 책임을 지는 거 기획재정부 장관 총괄청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자가 있고 그 중앙관서의 장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나오죠.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말이 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뭐다? 위임 위탁받은 자라는 걸 포함해서 등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뭐하죠? 이에 따라 일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해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해당 내용의 관리 처분 주체가 되어진 부분인 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은 됐지만 재산의 범위와 종류까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얘기는 필요 없지만 재산의 종류 범위. 그럼 봐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유의 재산은 행정과 일반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국유재산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무엇인가 이 얘기죠. 국유재산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에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각종 증권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들의 종물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여러 가지 권리, 부동산, 종물, 각종 증권 이런 거 뭐가 된다?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국유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개인도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개개인도 부동산과 종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거의 8, 90%는 내가 사는 집이 전 재산이에요. 대부분들. 그렇죠? 내가 사는 집 말고 또 다른 집이 있으면 그 럭셔리 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우린 그런 럭셔리 가이가 조만간 될 거니까, 그렇죠? 열심히 벌어서, 그렇죠? 내 집 사고, 월세도 주고, 그렇게 상가도 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물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선박, 부표, 부장교, 부선거, 그 다음에 항공기 그들의 종목과 종물 관련된 것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정부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됐습니다. 그럼 내용에서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정부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라는 거를 우리가 해당 내용의 국유로 보는데 가끔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기계 기구가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폐지된 후에는 국유가 아닌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폐지가 돼도 이건 국유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봐봐. 왜 그러냐면요. 봐봐.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행정재산이 국가의 공물이라고 했어요.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럼 국가의 공물로 쓰이는 것이 용도가 폐지됐어요. 이제 이거 국가의 공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가 됐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폐지가 되었다고 국유 재산이 아닌 건 아니죠. 행정이었던 게 일반으로 가는 것 뿐이지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그게 국유가 아닌 건 아니죠. 알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많이 속여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 과천청사가 정부 종합청사로 쓰다가 그 용도가 폐지가 됐다. 그럼 뭐가 돼요? 행정이 아니라 일반이 됐을 뿐이지 국유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몇 번 물어봤던 지문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패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이에 준하는 권리도 국가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과 관련된 부분도 뭐다? 국가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주는 부분이에요. 모두 증권과 관련된 경우 등도 국가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 나올 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다음 갖고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나와서 우리가 지식재산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지식재산.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때 본다면 형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채, 재산권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게 이 법에서는 지식재산. 요즘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름이 바뀌었어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민법 할 때도 요즘은 이거로 말하죠. 무채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어보세요 나중에.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분?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가 돼 있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거 다 굉장히 중요한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가 농산물 같은 거 딸기나 튤립 이런 거를 봐도 다 네덜란드 특허인이 굉장히 많아요. 상표도 그렇고 일본 것도 많고요. 그렇죠? 코카콜라 이런 거 상표권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햇섭이니 무슨 인증마크 이런 거 있잖아요. K마크 이런 것들 다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그게 중요한 국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거 다 뭐다? 정부가 취득할 수 있는 국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저작권. 이거 어마무시하죠. 요즘에 무슨 뭐 돈 좀 되는 유명한 가수들, 작곡가들 보면은요, 연애 수천억을 벌잖아요. 뭐 미국만 해도 무슨 뭐 저스틴 비버인가 그런 애들은 뭐 수조 원을 번들 많이 들어본, 수조 원은 아닌가? 수천억은 벌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박진영, JYP라든가 이런 애들 봐봐요. 많이 벌잖아. 저작권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뭐 식품 같은 거보다 품종 보호권. 네덜란드 튤립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자산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예전부터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졌어야 했었어. 우리 그래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빌려다가 품종의 뭐 노후산물 쓰는 것만도 엄청난 무슨 그 비용을 지불하고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뭐다 국유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우리 연초에 일본하고 무역 관계에서 뭐 불화순이 뭐니 이런 거 나오면서 왜 여러 가지 기천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재 같은 거를 못 만들어 가지고 많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런 지식자산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해서 창조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지식 재산도 국유, 재산의 취득범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유 재산의 종류가 나와요. 이 종류가 대한 본다면 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산의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봅니다. 그러면 국유 재산에 대한 부분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가 소유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공적인 용도에 쓰이면 뭐하죠? 행정재산. 공적인 용도로 쓰인 게 아니면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행정과 일반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뭐다? 종류에 대한 부분은 공용이다. 그 다음 뭐가 되어지죠? 공공용이다. 그 다음에 기업용이다. 그렇죠? 보존용이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네 가지 용도 사실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구분을 봤을 땐 이 종류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정에 대한 부분이 공용, 공공용, 뭐하죠? 해당용, 기업용, 보존용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봐. 국유재산이 있어. 국유는 용도에 따라 행정과 일반으로 구분이 돼. 그리고 행정은 뭐야?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부터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공용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공용재산. 시작. 공용재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공용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작.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을 뭐다? 사용하거나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까지를 다 우리가 공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나올 때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주거용 있잖아요. 이 공무원 주거용으로 쓰는 걸 공용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다 국유로서의 공용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대통령 관저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엉뚱한 데로 지금 옮긴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 지금. 그렇죠? 말을 못 걸게 하고. 그렇죠? 이런 어쨌건 그래서 공무원 주거용인데 그리고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까지도 포함돼요. 사용하기로 한 것까지도. 그러면 사용하기로 한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봐. 사용하기로 했다? 5년 되는 날까지 써야 돼. 사용하기로 했으면 사용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될 때까지 써야 되는 거야. 안 쓰면 이건 나중에 용도 폐지, 사유가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해당용 부분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용도 폐지 사유예요. 그렇죠? 사용하기로 한 것도 5년 지나도록 못 쓰면 이건 용도 폐지해야 돼요. 그럼 행정이 아니라 일반으로 가겠지.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나올 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공무원 주거용 관련된 걸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대통령 관저예요. 이것만 4번은 나왔나 봐. 청와대. 그렇죠? 공무원 주거용으로 대통령 관저, 뭐 국무총리 등이 사용하는 뭐하죠? 공관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뭐로 봐주겠다? 행정 중에 공용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것은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뭐 국방 군사의 주거용이라든가 뭐 원격지 근무, 원래 근무지와 다른 지 근무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주거용 시설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비상근무 종사한 사람에게 주는 주거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뭐로 봐주겠다 우리가? 다 공용으로서의 주거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대통령 관저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도 공무원 주거용으로서 행정 중 공용 재산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뭐가 될까요? 공이 2개 있으니까 일반 대중과 함께 쓰는 거예요. 공이 2개 있는 거잖아. 일반 대중과 함께 쓰는 것이 뭐.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해당 내용보다 공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맞아 공공의 관청일 수도 있고 일반 대중과 뭐가 된다? 공유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공공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뭐하죠?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뭐가 되어진다? 결정한 거를 공공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기업용 재산이라고 나옵니다. 기업용은 정부 기업이 뭐다? 직접 정부 기업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각종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기업이 사무용, 사업용, 그리고 해당 내용의 직원의 주거용이죠. 마찬가지예요. 직원의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뭐가 되어지죠? 필요한 경우로서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거. 라고요?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거. 이게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물의 기업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존용과 뭐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한다? 우리가 보존용,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보존하는 걸 보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정하지 않은 나머지는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에 뭐하죠? 모든 거를 다 뭐라 한다? 우리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행정재산 외에 모든 걸 다 뭐라 한다? 우리가 일반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별도로 뭐가 된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일반재산은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으로 정하고 뭐가 된다? 남은 거를 뭐라 불러 우리가? 요거를 해당 내용 부분에 일반이구나 라고 해당 내용 등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하고 남은 게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국가가 소유한 게 있다. 국유재산.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용도에 따라서 뭘로? 행정재산과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일반재산이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은 뭐가 된다? 공용, 국가가 직접 쓰는 거, 그리고 국가도 쓰고 일반 대중이 함께 쓰는 공공용. 그렇죠? 공공용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국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쓴다는 얘기예요. 공유해서. 그래서 공공용. 그리고 기업용이라는 대한 부분에 대한 거하고 보존용. 그렇죠? 이런 용의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이걸 정하자는 뭐다? 나머지에 대한 걸 뭐라 부른다? 일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관리 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행정과 일반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게 바로 이 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뭐 관리 어떻게 할지 처분 어떻게 할지 행정과 일반 나눠가면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참 재미없는 법이에요. 뭐냐면 남의 집 재산을 갖다가 얼마나 누구한테 팔 수 있니 얼마까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짜증나는 법이에요. 따지고 본다. 나중에 한번 10월 달쯤에 들어봐. 아마 혈압 올라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오해개들 참 외우기 싫은 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재산의 보호 등은 집어넣었지만 지금 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은 시효취득 불가. 아까 얘기했죠. 행정재산은 뭐다?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거. 뭐라고요? 행정은 뭐다?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거. 일반 재산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보호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등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슨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설정 제한, 사건이 설정돼 있는 거는 취득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제한이 있고요. 국유에 대한 취득을 할 때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는 건데 절차 밟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의 절차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가 국가 외의자에게 주는 거잖아 무상으로. 국가 외의자가 국가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에 대한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게 또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건 얘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국가가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다? 등기 등록은 다 해야 됩니다. 국가가 취득하는 거라고 등기 등록을 안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권리보존 조치 같은 거 등기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의는 뭐로 한다?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국으로 합니다. 권리자의 명의는. 이거 뭐라고 많이 속이는 줄 알아요? 그 명의는 대통령으로 한다. 총괄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명의로 한다면은 자기 재임하는 동안에 아주 등기 많이 하려고 하겠지. 그렇죠? 말도 안 되지. 이건 국유로 하는 거지 대통령이나 총괄청 명의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유도 등기 등록 절차 밟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권리 공시가 되어지는 거고 권리 보존주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국유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패턴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말이 공간정보 구축 시작. 기운 좀 내고 가보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하고 수업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 나중에 9월, 10월에 8주 정도 이 기본 강의 진행하는데 그 내용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혼자 보잖아. 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2달 내에 잘 볼 거만 봐주도록 해야 돼 임무인데 너무 많아서 숨이 막혀요. 막 7시만씩 걸려 막 아침 10시부터 막 어떨 때는 8시 될 때도 있어. 그렇죠? 미치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 듣지 않은 방법이 없으니까.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패턴을 기본을 잘 잡아놓으면 그때 가서 좀 빨리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먹통이 돼버리면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알았죠? 꼭 부탁이야.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면 시간 될 때 한 번씩 들어줘. 까먹지 않게. 아니면 9월 개강 전에 좀 들어주든가. 9월 개강 전주에 2주 정도 잡아가지고 들어주는 거지. 4시간씩. 그러면은 좀 약간 왔을 때 나을 거 아니야. 좀 느낌이. 이해했지? 부탁할게. 그러면 이제 8편에 가서 이제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사실은 관계법규를 배운다는 건 왜 배우는 거냐면 이 토지라든가 이에 대한 부분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가하려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정비사업의 정비법이라든가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앞에 배웠던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나 소유재산 이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초석에 되는 게 뭐냐면 평가를 위할 때 우리가 각종 토지 건물의 장부, 공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장부, 공부 조사. 여러분이 평가할 때 기본 조사가 공부 조사거든. 대장, 도면, 등기부 보고 권리가 누군지, 토지 면적이 어떤지, 어떤 제한 물건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평가할 거 아니겠냐고. 그럼 우리는 그런 공부 조사를 위해서 알아서 대장, 등기부, 대장이나 도면이나 등기부나 등등등 각종 자료를 봐야 되는데 평가사가 대장, 도면, 등기부를 볼 줄 몰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시 관련된 법을 3가지를 배워요. 이게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 지금이.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적과 관련된 부분. 토지의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돼. 지적은 뭐다?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를 해놓은 장부. 대장, 도면 이거를 공부하는 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이 문제가 나오는 건 바로 4문제가 나오는 법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운단 말은 뭐냐면 토지에 대한 장부, 토지를 표시해 놓은 지적 이거에 대한 대장 도면을 확인하는 걸 알기 위해서 배우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토지를 평가하려면 이 토지의 면적이 뭔지 토지 용도가 뭔지, 이에 대한 지번이 뭔지, 경계 설정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 장부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 토지의 표시가 어떻게 등록이 되어지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등록사항을 확인해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4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의 문제은행 수준이야, 이 법은.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별로 안 어려워요.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 있나 모르겠는데 중개사보다는 굉장히 쉬워요. 중개사의 이 지적을 배우는 게 뭐 대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딩 수준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포기하거나 그럴 만한 법은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순서를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의 기본 목차는 토지라는 것을 일단 뭐 하죠? 우리 공부에다가 지적 공부에 뭐 하죠? 등록을 한다. 이걸 배우기 위한 게 사실은 지적이라는 걸 배우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시작.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이걸 배우는 게 사실은 지적에 대한 기본 패턴이에요, 목차가. 그럼 일단 토지를 공부에 등록을 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공부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가 있냐면 항상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그 토지를 도면에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도면. 그리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이런 것들의 각종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장 도면인 거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좌표도 알아야 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은 것도 공부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등록하는 거냐? 그 등록의 항목을 본다면 우리가 지번이다. 그 다음에 지목이다. 법목 명경좌, 면적이다. 경계다. 이에 대한 좌표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를 지적공부 장부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토지의 지번과 토지 용도인 지목과 그 토지의 면적과 경계가 어떤지 좌표와 이걸 보고 토지의 형상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토지를 등록해 놓은 장부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 등록된 것이 토지의 표시가 바뀌거든요. 그럼 토지 표시해 놓은 게 변경되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변경되어지는 거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럼 토지가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이 이루어져도 토지 이동이라고 보고 등록해 놓은 게 뭐가 된다?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뭐라 한다?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봅니다. 그럼 변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슨 등록 전환을 시킨다든가 우리가 무슨 축척 변경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많이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분할이나 합병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뭐가 된다? 대표적인 토지의 이동 사유로서 변경이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토지에 뭐하죠? 등록돼 놓은 사항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지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가 됐잖아요. 바다가 됐다면 이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이동은 등록을 새로 한다거나 등록해 놓은 게 변경 등이 생기면 이걸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자 바뀌는 거, 개별 공시지가 바뀌는 거는 뭐가 된다?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건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는 것도 토지 이동이다? OX, X. 개별 공시지가 바뀌는 거 토지 이동이다? X. 그런 거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의 토지의 표시가 새로 등록이 되어져 또는 뭐가 돼? 바뀌어? 말소가 돼. 이런 것들을 토지 이동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토지부터 공부부터 등록사항부터 토지 이동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지적에 대한 법률이고요. 이렇게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할 때 우리 하는 걸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이라는 걸 통해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안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면적과 형상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거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게 이제 지적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물어보는데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한테 배신 때리지 않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어딘지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등록 파트.
근데 등록 파트에서 매번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목. 토지의 용도가 28가지의 토지의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토지의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목이 뭔지 모르면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지번이야 토지에 번호 붙이는 거고 지목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면적 산정 기준, 경계 설정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 파트가 지목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네 문제가 나오는데 지목이 반드시 나오면서 지번이나 면적이나 경계가 왔다 갔다 같이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만 거의 두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만.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토지 이동 파트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축척 변경? 이 부분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 합병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가끔 모두 나온다? 이 공부에다가 과연 대장, 도면 등에 무엇을 등록할 거냐? 등록사항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 이 문제.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은 끝났다 보시면 되겠죠. 간단히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시작.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그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됐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어느 법을 보든 법을 처음 볼 땐 이 법이 뭘 보는 건지 흐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 구분은 금방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해당령 볼 수 있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마찬가지 이거죠. 지적에 대해서 나오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그리고 토지의 이동 관련된 걸 보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부를 정리하는 지적 정리.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자세히 보려면 한두 곳도 없고요. 기본 개념하고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첫 번째, 목적이라고 나와요. 이 법은 뭐 지적 공부다, 뭐 일종의 서비스 장부인 부동산 종합 공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작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해당 내용의 지적에 대한 목적인 거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 토지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 사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당 내용의 측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경계를 먼저 정해주면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정한 법이 바로 지적 관련된 이 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왜 집어 써 있잖아요. 뭐 2-1번지, 뭐 2-6번지, 3-5번지 이러면서 뭐 써 있잖아, 도면에. 지목은 무슨 뭐 전 뭐 이러면서 담 뭐 써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게 도면이야, 도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죠? 표시해 줌으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에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를 명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관계를 구분해 주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셨죠? 그런 얘기들. 그럼 봐봐요. 지적 측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죠? 지적 공부의 등록, 경계 지상 복원을 위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는 측량, 지적 측량. 그래야지 지적 공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적의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이 있는데 이 지적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 우리가 지적 소관청이란 말을 써요.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에 관련된 법에서는 누가 이 관리 업무를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지적 소관청의 기본적인 특징은 특별자치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특별자치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특별자치시,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바로 지적 소관청이에요. 한마디로 지적 관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업무 관청. 그리고 오해 말 것,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 지적 업무 담당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이해는 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인 존부를 떠나서 시가 있다면 다 시장이, 군이 있다면 다 군수가, 구청장이 있다면 다 구청장이, 소관청이 됩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건 지자체 아니라고 했지 내가. 하지만 소관청은 돼요.
이거는 업무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봐봐요.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잖아요. 하지만 성남시 분당구는 지자체인 구가 아니죠. 이건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 분당구도 소관청이 되고요. 관악구도 소관청이 돼요. 한마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름만 붙어 있으면 이건 그냥 다 소관청이에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봐봐요. 한마디로 뭐라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이거에 대한 존부를 따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뭐가 된다? 시장이면 다, 군수면 다, 구청장이면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서요? 시장이라고 돼 있으면서 나와 있잖아. 시장. 제주도의 시장을 포함한다고 나오잖아. 이거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자체인 걸 따지지 않고 시장이면 다 지적소관청.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제외한다고 나오지. 왜? 구청장이 하니까. 자치구 아닌 구를 포함하거든. 됐습니까? 어쨌든 뭐가 된다? 쉽게 이해하면 특별자치시 말고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름만 붙어 있으면 자치단체 존부를 안 따지고 다 소관청으로 본다는 얘기야. 결론만 얘기하면. 아시겠죠? 한 번 더. 성남시 분당구이면 소관청이 어디야? 분당구청장인 거야. 지자체 안 따져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별자치시, 시장, 군수, 구청장. 표정이 그래. 왜 그런 건데? 이건 업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의 권한을 따지는 데가 있고 지자체의 권한을 안 따지는 데가 있단 말이야. 아까 봤던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시군구 있지? 그런 경우도 그건 지자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처럼 업무 분장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법마다 좀 패턴 다르니까 관계법규는 이게 어려운 거야. 특징 다른 법을 9개나 봐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나밖에. 나머지 분들은 대충 그냥 대충 하는 또 오해하면 안 되고 다 열심히 하지만 뭐라고요? 전문적인 그만 얘기. 어쨌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공부는 아까 얘기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 그 다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으로서 지적 측량이라는 거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해당 내용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도면을 얘기하는 거고, 정보 처리 시스템, 옛날엔 지적 파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걸 포함해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공유전명부가 뭐냐면 토지를 소유한 자가 ABC가 있어요. 근데 이 모두를 대장에 기록하기는 복잡하니까 대장에는 대표자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공유지 연명부란 장부에 따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대장이 간명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까 봤던 집합건물 구분 건물 있잖아요.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거. 그럼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뭐하죠?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뭐하죠? 등기를 하거든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8집이 공유했는데 구분 건물인 집합 건물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의 토지였다면 이거는 단순한 공유하고는 다르거든요. 대지권 등록이 된 대지권 등기부 있는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8집의 토지를 8분의 1씩 공유하고 있겠지. 이런 공유는 단순한 공유가 아니야. 대지권 등기된 것으로 대지권 등록부에 별도로 뭐가 되어진다? 연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다른 거니까 나중에 등기 볼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죠. 나머지는 나중에 됐습니다. 그 정도 지적 공부 앞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필지는 뭐냐면 토지를 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의 등록 단위,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뭐라 하죠? 이렇게 1필지, 한 필지가 있고 2필지가 있고 3필지가 있고 이렇게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를 우린 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뭐가 되어지죠?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용도가 같아야 되며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돼요. 번소용연이라고 하죠. 그래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번 부여 지역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에 대한 고정성을 위한 개별성을 위한 번호를 붙이는 건데 지번은 동리 단위로 보통 붙여요. 동리. 그러면 신림동 지번부여지역, 봉천동 지번부여지역,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남현동 지번부여지역 이런 식으로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신림동의 토지와 봉천동의 토지는 한 필지로 구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번부여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용도도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만 한 필지로 구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번에 대한 부여지역에 대한 1필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얘기할 거예요. 합동 볼 때. 그래서 번소용연이 같아야 된다. 시작. 번소용연이 같아야 되겠죠. 번소용연.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필지 개념은 뭐라고 이해하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지란 뜻이. 뜻만 이해하세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 이제 토지를 표시합시다. 지적 공부도 뭔지 봤으니까, 이제 봐봐요. 토지라는 것을 지적 공부가 뭔지도 알았으니까, 필지 단위로 뭐다? 이제 등록을 하는 거야.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다 배우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등록을 하는데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거를 등록한 거 이걸 토지 표시라고 하고 그 등록해 놓은 상태를 우리 보통 지적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표시해 놓은 상태 이걸 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 그게 바로 아까 봤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각종 도면 같은 거,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걸 바로 지적이라고 하는 거야. 공부.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럼 지번부여지역은 뭐냐 이 얘기죠. 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리 단위에 정하는 거. 동리. 주의할 거 이거는 시군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동리를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동리. 만약에 시군구 단위로 부여하면은요, 관악구 지번 부여지역. 만약에 봉천동이 아니라 신림동이 아니라 관악구 지번 부여지역이면 한 지번이 수만 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번호가 길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이 지적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어떻게 해야 관리가 편하지? 어떻게 해야 관리가 용이하지? 복잡하지 않지? 이런 걸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지적 합리화, 이건 바로 지적 행정의 합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목은 뭐예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지목이라고 하고요. 지목은 정의보다는 지목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경계점이니 경계니 면적이 나오게 되고 토지이동이 보일 거야. 아까 얘기했죠. 토지이동이 뭐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아까 내가 그래프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새롭게 뭐하죠? 신규 등록이 이루어진다. 신규 등록. 이것도 뭐가 된다? 토지의 이동. 그 다음에 등록해 놓은 거를 변경하는 것도 바다가 돼서 등록이 말소가 되어지는 것도 다 뭐로 봐주겠다? 토지 이동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이건 소유자가 바뀌는 것 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다? 토지의 표시 자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소유자가 바뀌는 것 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걸 토지이동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토지이동이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신규 등록. 먼저 물어봅시다. 신규 등록이 되어지는 토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치. 공유수면 매립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새만금 매립지, 시화 매립지. 바다였던 걸 제방을 싸서 토지를 매립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신규 등록이고요. 과거에는 미등록 도소가 있을 수 있었어요. 도서, 섬. 그렇죠? 그럼 미등록에 대한 도서에 대한 부분으로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같은 수만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미등록으로 모르는 대륙이 있다는 거는 믿기 곤란하겠죠. 참 옛날에 우리 이렇게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거 참 보면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야.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도 둥글다. 갈릴레오 이런 거 말이지. 나도 그런 거 알아. 여러분, 저번에 내가 상식 대결을 했잖아. 다른 강사들하고. 내가 1등 했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요. 정답. 근데 여러분은 원래 웃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웃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웃긴 건가? 그거였네. 노력할게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신규 등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 대부분 이걸 많이 모르더라고.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 이걸 많이 몰라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도면이라는 게 사실은 미개발지로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다 산이에요. 개발도 안 돼 있고 지형지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다 산이고 하니까 지도를 크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3,000분의 1이나 축척이 작게 보통 도면을 그려요. 크게 그려야 무슨 1,500분의 1 이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다 녹지고 나무인데 도면을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넘겨도 계속 녹색이야. 도면이. 왜?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크게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동네가 뭐가 돼? 갑자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되어지는 거야.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지형지물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거 아니겠냐고. 그럼 이럴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라고 하는 축척이 큰 500분의 1이니 1200분의 1이니 이런 식으로 비교적 축척이 큰 이쪽으로 집을 옮겨.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걸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개발지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동네가 복잡해지니까 기존의 소축척의 임야도 축척으로는 지형지물을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큰 축척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대장 지적도는 최대 500분의 1까지 큰 축척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옮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다.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봐봐. 지적도 자체의 축척이 뭐라고요? 지적도 자체의 축척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뀌어. 이게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 축척이었는데 500분의 1로 바뀌어. 그러면 지적도 자체의 축척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뀌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건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거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는 뭐가 되어진다? 이건 등록 전환이라고 하고, 지적도 자체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꿔. 이건 뭐야? 바로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축척 변경은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지형지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번화해지니까 작은 축척을 지적도 자체를 큰 거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봐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거를 바꿔, 집을. 그게 토지대장 지적도야. 근데 지적도 안에서 큰 걸로 바꿔, 그게 바로 축척 변경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에 대한 부분도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단어 정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적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해당령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업무는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하겠죠. 업무는 소관청이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신청이 만약에 없었잖아요. 그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측량 결정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적을 직권 등록증이라고도 해요. 강제 등록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적에 의해 등록이 안 되면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등록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 안 하면 직권 등록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 나온다? 뭐라고 나오냐면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등기관은 등기법에 나와. 여기가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등기 업무는 등기관이, 지적 업무는 지적 소관청이. 그렇죠? 달라. 업무하는 것들이. 알겠습니까? 가끔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토지의 표시 중에서 뭐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나오죠, 이제. 토지에 대한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번 의미만 읽어볼게요. 지번이란 토지 등록의 단위 구역인 필지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고정성, 개별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동리를 단위로 해서 뭐하죠?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예요. 그리고 이 지번이라는 거를 과거에는 뭐하죠? 요 지번이라는 거를 뭐하죠? 활용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주소 같은 걸로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3번지, 2-35번지 뭐 등등 1-49번지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아, 이게 앞에 있는 걸 지번의 본번이라 부르고 뒤에 있는 걸 딸린 거라 보통 부번이라 부르거든요. 그렇죠? 본번이 자꾸 분할되어진 부번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리 단위로 뭐다? 아라비아 숫자로 붙이는 지번이고요. 동일 지번 부여 지역 내에서는 같은 지번이 둘 이상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치의 고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신림동 안에 같은 지번이 있다. 안 되지. 하지만 봉천동, 신림동에 2-4번지는 다 있겠지. 봉천동 2-4번지, 신림동 2-4번지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에서 같은 지번을 부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봐봐.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에는 복잡한 곳이 아니지. 그치? 개발 안 된 곳이잖아. 그래서 지번에 산자를 붙여요. 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2-35번지. 그러면 임야대장 등록지구나. 동네가 많이 개발이 안 된 동네구나. 이 정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번에 대한 부여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부여 방법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목은 우리 법에 총 몇 개가 있냐면 28가지가 있어요. 지목은 완전 중요하고요. 나중에 제가 요거는 본 강의 들어가면 지목에 대한 종류를 쫙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매년 기출이에요. 항상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둬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류만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죠.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 답. 그래서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주차장,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그 다음에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런 식으로 총 28가지 토지 용도가 있어요. 그럼 토지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제가 봤을 땐 요 잡종지가 안 나왔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건 잡종지로 정해요. 잡종지는 제가 봤을 땐 이번에 34회 그 이후로도 계속 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꼭좀 잡종지는 나중에 자세히 정리해 볼 겁니다. 지목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본강에 들어가면 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그래서 뭐 지상 경계 결정이 나오고 많이 물어보는 게 경계 설정 기준이죠. 그래서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별 20개짜리. 그래서 나중에 경계 설정 기준도 어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경계를 나누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또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의 부분을 정리해 본 겁니다. 라인만 잡아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입문과정은 하드하면 되려 목적을 해쳐요. 그러니까 뭘 보는지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안 본 것들은 기본 때 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쉬었다가 등기 마저 보고 마무리하죠.